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도 야구팬 여러분과 함께 야구에 신나게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오늘 두 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KBS 한성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수는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좀 일이 바빠가지고. 왜 이렇게 바빠요? 제가 사실 개막 이후에 5경기 연속 중계도 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퓨처스 또 한평 3연전도 또 갔다 오는 바람에. 아, 그랬어요? 야구의 참견에 이제 출연할 이제서야. 시간이 없었습니다. 좀 한가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또 자주 뵙는 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윤 기자는 1회에 나오시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나오신 거죠? 1회 반응이 좀 괜찮았었습니까? 어땠어요? 일단은 뭐 주위에서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를 아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일단은 정말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뭐 시청률이나 이런 것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뭐 제작진이 잘 알고 시청률 있으실 괜찮았습니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률 좋았습니다. 오늘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월로 접어들면서 점점 흥미를 더하고 있는 KBO. 앞으로 더 많은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를 하도록 하면서 지난주 한 주를 달궜던 이슈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참견 주제는 박민우 ABS 작심 발언입니다. 오늘 ABS가 말도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우타자 몸쪽을 ABS가 잡아주는구나. 뭐 KBO는 똑같다고 하지만 완전히 다르거든요. 매일매일 기계니까 뭐 팬분들이 그래도 뭐 구장마다 다 다르고 매일매일 다르다고 해도 어쨌든 양 팀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냥 참고 하는 중입니다. 안 하면 모르시니까요. 누군가는 그렇죠. 해야 되는 말이고요. 또 한 번의 작심 발언이 나왔는데 지난 4월 28일이었습니다. 창원에서 경기를 마친 NC 다이노스의 주장 박민우 선수가 ABS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지는 ABS가 매일매일 다르다. 특히 구장마다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내용인지 좀만 더 자세하게 소개를 네, 일단은 뭐 그게 뭐 ABS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한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렇죠. 네, 중계 방송을 하는데 박민우 선수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서 인터뷰 중에 당시에 그 캐스터도 조금 당황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이것이 나는 뭔가 작심 발언을 하는 듯한 그런 내가 총대 맨다. 선수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제서야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으로 말을 해서 굉장히 좀 파문이 컸고요. 사실은 많은 팬들이 느끼기에는 ABS는 결국 경기를 하는 이 경기장에서 공정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지만 일선 뛰고 있는 선수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ABS가 도입이 된 지 이제 3시즌째가 됐습니다. 이 우려가 사실은 초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뭐 굉장히 뭐 평가로는 성공적인 평가, 특히 이제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꽤 성공적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수들 사이에서는 가장 핵심은 그거 ABS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장마다 다른 거 아니냐. 그게 사실은 핵심인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저도 사실 현장에 갔을 때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실 그 얘기가 많이 들려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야구장이 10개가 있다고 쳐보세요. 똑같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그 파울 라인에 있는 존도 좀 그 규격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달 수 있는 위치도 다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ABS가 똑같이 과연 10개 야구장이라고 치면 10개 야구장에서 똑같은 스트라이크 존을 볼 수 있느냐. 사실 이거에 대한 의문점은 저는 사실 지금도 갖고 있어요. 아무리 기계가 한다고 하지만 설치 위치나 이런 것 따라서 각 구장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어떻게 없다. 보면 좀 더 기술적으로는 정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구장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야구라는 스포츠는 불공정한 스포츠입니다. 단적으로 홈런존은 구장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은 레프트 펜스가 짧고 특히 굉장히 높은 지역도 있고 이런 것의 기록을 일률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실제 말공격이냐 초공격이냐에 따라서 공격의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장마다 모든 것이 같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구의 본질과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제 중계 카메라 아까 이제 뭐 한성규 기자도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저희 중계 카메라도 사실은 각 구장마다 특히 이제 그 포수 배터리 샷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포수가 앉아 있고 타자가 서 있는 그 배터리 샷을 잡는 카메라 위치가 각 구장마다 사실은 약간씩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는 공의 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거랑 좀 다른 얘기인가요? 어떻게 비슷하다고 보세요?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봐야 왜냐하면 그 배터리 샷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 뒤에서 그러니까 백스크린 옆에서 있을 때가 있고 백스크린 정면에 그렇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네모안에 그릴 거면 진짜로 포수와 투수와 중견수 정확하게 일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서 카메라를 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이 판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느끼는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장마다 스트라이크 존이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ABS가 때리는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배터리 샷의 위치와 다르게 그러니까 배터리 샷의 위치가 다를 때 나올 수 있는 그 오점을 약간의 오류가 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비슷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거는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 야구의 ABS의 모태가 된 것이 테니스에서 나온 호크아이라는 그렇죠. 기술이거든요. 호크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이제 판독을 하는 기술이잖아요. 최근 테니스계의 흐름 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크아이의 판독과 클레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공이 흙에 남잖아요. 자국이. 분명히 흙 자국으로 보면 아웃입니다. 그런데 호크아이는 인으로 판독을 해요. 그래서 일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이거는 호크아이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정말로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봤더니 라인을 훑고 간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위치에 우리 피칭 머신처럼 테니스 공을 사용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흙을 많이 뿌렸을 때는 똑같은 것이 아웃으로 판독이 되고요. 흙을 적게 뿌렸을 때는 인으로 판독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에 컨디션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도 핵심은 있다. 뭐냐면 인간의 감각은 완벽하지 않다. 실제 그 테니스도 이렇게 선수들이 느끼는 것과 기계는 다른데 야구 같은 경우는 더 이런 어렵죠. 선이 아니라 가상의 라인이기 때문에 이 기계의 판독과 선수들의 느끼는 충돌 지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고 결국은 이것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인간 심판과 결국은 비교해서 과연 이것이 정확한 것인가 또는 같은 경기를 하는 팀 간 사이에서 일정하게 과연 스트라이크 판정이 이루어지는가를 놓고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류현진 선수도 2024년도에 사실은 딱 요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사실 한번 했었어요. 류현진 선수도. 역시 각 구장마다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건 투수들이 아마 특히 포수들 아마 받아보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차라리 각 구장마다 그 대신 한 경기 내에서 변함은 없지만 각 구장마다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KBO가 인정한다? 그거 쉽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데 그 구장마다 다르다는 부분이 정말로 엄청나게 빠진 볼을 스트라이크로 잡는 정도이냐 그냥 이것이 정말 선수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각이냐는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올해부터 메이저리그가 ABS 챌린지를 맞아요. 시도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55%의 정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첫 번째는 심판의 판정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 플러스 챌린지를 했던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다. 생각보다 55%는 거거든요. 아주 챌린지 성공률이 높은 거는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은 포수의 성공률입니다. 포수가 챌린지를 했을 때는 60%의 성공률을 갖고 있는데 투수나 타자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성공률이거든요. 결국 투수와 타자 같은 경우는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아무리 진보를 해서 차이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인 예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테니스에서의 라인에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느냐. 아직도 선수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서로가 좀 더 이해를 하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확도 테스트는 KBO는 좀 어떻게 하고 실제로 있는 정확도 건가요? 테스트를 했고요. 많은 그 감독과 관계자들에게 이미 전달이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95% 이상의 정확성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피칭 머신을 이용해서
실제로 존을 통과한 것과 그리고 ABS가 측정한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95% 이상의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십 년간 야구를 했던 이 야구 선수들이 경험했던 그동안의 스트라이크 존과 ABS의 스트라이크 존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구장마다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인간의 스트라이크 존과 기계의 스트라이크 존이 다른 부분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아무리 설사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암암리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른바 스타 선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슈퍼스타 판정 존 그런 얘기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 존 뭐 외국인 선수에게 불리했던 판정들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ABS는 분명히 한국 야구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한 번 나왔었는데 그날 제가 그 안우진 선수 경기 중계한 날이었었는데 ABS에 걸쳐서 스트라이크네라고 했는데 안우진은 이미 알고 그게 들어간 스트라이크라고 딱 그 감각적으로 알고 그 덕아웃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뭐 해설위원도 그렇고 그 타자도 그렇고 포수도 이게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네라고 했는데 안우진은 이미 자신은 스트라이크로 확진을 갖고 덕아웃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물론 ABS도 있지만 선수의 어떤 감각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무시 못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실 그리고 지금 젊은 고등학생들은요 몇 년 전부터 ABS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만약에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뭐 한 10년 차 이상 되고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성호 위원 세대와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ABS에 그렇죠. 익숙한 세대는 조금 더 기존의 세대와는 다른 감각으로 ABS를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뭐 이건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 미국처럼 챌린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전면 ABS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근데 미국식 챌린지는 좀 잔인하긴 하던데요. 그거는 심판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잔인해. 왜냐하면 선수들은 일단 확인해보고 싶은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심판의 어떤 그 명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확실히 뭐 먹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근데 저는 오히려 괜찮은 거 같아요. 보는 재미는 사실은 있더라고요. 네, 보는 재미는 있더라고요. 저는 메이저리그 챌린지 방식이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상희 기자는 어떠세요? 저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심판들의 수준이 메이저리그나 일본 리그보다 적어도 심판은 앞서 있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메이저리그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말도 안 되는 오심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은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편인데요. 일단 저는 그 심판의 영역을 좀 더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메이저리그식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전면적으로 ABS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챌린지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전면 ABS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전면 ABS를 했다가 챌린지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개선이 필요하다면은 뭐 어떤 게 좀 개선이 필요해요? KBO가 좀 더 그래도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더 내야 된다. 아니면 선수들도 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약간의 어떤 그 신뢰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예, 약간 불만을 섞인.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일단은 왜냐하면 뭐 팬들의 어떤 의견, 뭐 공평하기 때문에 좋다.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ABS의 혜택을 받는 거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용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이 선수들에 대한 불만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건가에 대해서 KBO가 다시 한번 좀 숙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각 구장마다 ABS가 다르다라는 것을 입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 한 경기 이쪽에서 했던 ABS와 이쪽에서 했던 ABS를 통합을 해서 같은 ABS다. 귀치는 다르지만 이거를 입증을 일단 시키는 게 저는 앞으로 KBO가 해야 될 개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쨌든 해봐요. 선수로 설득을 시켜야죠. 그럼요. 예, 예. 어쨌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올 시즌 앞두고 스트라이크 존을 조금 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첫 번째 시즌에서 뭔가 좀 스트라이크 존이 너무 좀 낮았다. 뭐 사이드암 선수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조금 높인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이렇게 선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죠. 선수들 역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테니스의 예는 저는 야구계에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감각이 오르냐 기계가 오르냐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것이 옳은지 과연 그렇다면 ABS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 심판 시절의 오류와 비교했을 때 과연 오류가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이 발언이나 어떤 얘기되는 것들이 ABS를 부정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네. ABS를 하지 말자는 ABS를 부정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더 완벽한 데이터를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ABS를 부정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좀 오해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ABS가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번 얘기를 좀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방식으로 야구가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인 참견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 역시 KBO의 새로운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입니다. 1호가 될 수 없어 아시아 쿼터 한 달이 되겠습니다. 1호가 될 수 없어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개그맨 부부들의 얘기인데 개그맨 부부들이 이혼한 부부가 한 부부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1호가 되기 때문에 1호가 될 수 없어. 뭐 이런 그런 제목을 줬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아시아 쿼터 과연 누가 1호가 될까? 누구도 1호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렇게 퇴출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이고. 올 시즌 KBO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쿼터에 관한 얘기가 되겠는데 오늘은 아시아 쿼터로 KBO의 문을 두드린 선수들에 대해서 참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제 아시아 쿼터와 좀 인연이 좀 있는 편인데요. 네네. 2023년도 WBC에서 대한민국이 좋지 않은 성적을 냈고 나서 뭐 여러 야구 프로그램에서 한국 야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당시에 제가 옐로우 카드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일부 야구계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알루미늄 배트로 돌아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은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가 알루미늄 배트로 쓰던 나라들도 마지막 보루가 일본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압축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무 배트와 똑같은 반발력을 가진 배트로 돌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세계에서 알루미늄 배트를 과거와 같이 쓰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알루미늄 배트를 대안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과연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이 아시아 쿼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뭔가 선수들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야구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2023년 3월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됐고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결국 호주를 포함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이슈였었죠. 놓고 맞아요. 좀 이슈가 있었고 네. 연봉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로 하다가 결국은 20만 달러로 호주를 포함해서 정착하는 걸로 도입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올해 첫 해 아주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10개 구단 선수들 어떤 선수 선택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LG는 웰스 선수를 선택을 했고 한화가 대만 출신의 왕옌청, 삼성이 일본 투수 미야지 유라, NC가 토다 나츠키, KT가 스기모토 코키, 롯데가 쿄야마 마사야, 기아가 호주 출신의 잘 아시죠? 제리드 데일 내야수 유격수 선택을 했고 랜더스가 역시 쇼타 일본인 투수, 두산도 타무라 일본인 투수, 키우미 카나쿠보 유토 일본인 투수를 많이 사실은 선택을 했으면 어느 정도 사실은 예상이 됐던 바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아마 뭐 일본인 투수들 그 독립리그 그리고 사회인 야구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선수들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시아 쿼터는 영입 그 비용이 이 리밋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구단의 부담이 좀 적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20만 달러에서 이 리밋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리그와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20만 달러가 물론 많은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네네네. 일본 리그에서 20만 달러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겠죠. 실제 일본 리그에서 1군 같은 경우에는 뭐
하한액이 1,600만 원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1군의 전 경기를 소화했을 때의 이야기고요.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최저연봉 개념이 1군에 뛰지 못하는 선수도 최저연봉을 받는 그 금액이잖아요.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저연봉 개념으로 따지면 440만 엔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계약이 지배하 계약이 아니라 육성 계약을 했을 때는 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봉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금액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과연 한국 야구로 오는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올 것이냐. 그렇죠. 모험을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고 또 사회인 야구 같은 경우는요. 사회인 야구는 대부분의 경우가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모험을 해서 굳이 한국 야구로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회인 야구 선수들은 한 명도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결국은 다케다 쇼타처럼 한때 최고 선수였지만 그렇죠. 이제 전성기를 넘긴 선수들이라던가 아니면 대부분의 다른 선수들처럼 2군에서도 제자리를 잡지 못해서 이제 방출이 된 선수들 위주로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됐고 유일하게 프로 무대를 경험하지 않은 독립리그에서 곧바로 도전한 선수가 바로 KT의 스기모토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막 한 달이 넘은 지금 아시아 쿼터 선수들도 각 팀들마다 시비가 조금씩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또 어떨지 집에 가야 될지 아니면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활약 여부에 따라서 초록, 노랑, 빨간 이렇게 불러 나눠서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활약 보이는 선수 역시 뭐 초록불, 뭐 좀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은 노란불 그리고 갈궜다 그러면은 빨간색 뭐죠 이렇게 나눠봤는데 만약에 저희가 임의대로 나눈 거니까 의견이 뭐 이 선수는 뭐 초록불 줘야 된다 뭐 그런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은 초록불이 켜진 선수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왕앤청, LG 트윈스의 라카라웨스, KT 위즈의 스기모토, 그리고 NC 다이노스 토다 선수, 키움 히어로즈의 유토 이렇게 5 선수를 저희가 초록불로 봤는데 일단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왜냐면 뭐 왕앤청, 웰스 이 두 그렇죠. 선수 그리고 유토 같은 경우는 최고의 뭐 6경기 연속 세이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갔어요. 루킹. 이 세 선수를 제외하더라도 왕앤청 선수도 스기모토 선수 같은 들어가서 경우에는 이강철 감독이 지금 필승적으로 잘 기용을 하고 있고 다시 승리자점이 좀 바뀌었죠. 높긴 높거든요. 4점대 후반이니까. 근데 이 부분은 뭐 한 경기 대란 시점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토다는 지금 로테이션이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높지만 일단 로테이션을 빠지지 않고 돌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의심이 3구 여지죠. 삼진. 스기모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4점대 후반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한성현 기자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더군요. 네, 스기모토 선수 기록을 좀 더 분석을 해 보면은요, 이 선수가 볼넷 삼진 비율을 보면 삼진이 볼넷보다 5배 이상 많은 선수이고요. 풀카운트 볼넷 삼진 맞았죠. 비율만 놓고 들어오면서 보면 예. 외국인 선수 중에 이 단연 공으로 지금 톱입니다. 2개 스트라이크 그리고 카운트가 좋았거든요. 이 선수가 여러 가지 스탯을 봐서 굉장히 좋은데 들어왔습니다. 방어율이 왜 이렇게 높으냐? 이거를 따져봤더니 잔루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습니다. 이 선수의 잔루율이 56%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명이 출루하면 1명 정도는 실점을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은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스탯이 많이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가 아직 초반이니까. 그동안에 좀 운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수가 볼넷 삼진을 비롯해서 피홈런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탯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구원 투수와 선발 투수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KT의 오원석 선수보다 모든 스탯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원석 선수는 3점대 초반의 방어율이고 스기모토 선수는 4점대 후반이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좀 더 갭이 좁혀질 가능성이 높기 앞으로. 때문에 스기모토가 지금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기모토의 그 9이닝당 삼진이 8.82개, 9이닝당 볼넷이 1.85개니까 볼 삼비는 굉장히 사실은 좋은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기모토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왕앤청 선수 너무 좋죠. 지금 로테이션 잘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 경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일본 2군 리그에서도 이제 10승을 또 기록을 했었고 나름대로는 저는 사실 뭐 계약을 하고 나서 왕앤청 선수 공을 던지는 모습을 일본 시절 퓨처스에서 던지는 모습을 봤는데 와 이 선수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좋은 공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아, 이런 선수가 왜 2군에 있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좋은 공을 던졌는데 일단은 뭐 KBO 리그 저는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런데다가 하나 이글스의 선발 지금 마운드를 보면 오웬 화이트 지금 부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유현진 말고 지금 윌키 에르난데스도 지금 팔꿈치 쪽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사실상 지금 로테이션을 돌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류현진 선수와 함께 선발 로테이션을 잘 돌고 있으니 저는 뭐 훌륭한, 예, 정말 가성비 좋은 영입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웰스 선수의 특히 LG 트윈스의 그 라카라 웰스 선수의 어떤 비중은 굉장히 이제 더 커진 것 같아요. 특히 추리노스 요즘에 좀 그리고 손지영 선수 빠져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웰스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선발의 의존도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LG는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1선발이죠 지금. 지금 예. 윗선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선발도 사실 뭐 손주영 선수가 부상 당했고, 그러니까 변수가 좀 많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부상이라는 변수 때문에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웰스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구와 좌타자 공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강철 감독이라든가 연경혁 감독이 뭐 코멘트를 들어보면 뭐 폼에 있다. 뭐 ABS 존을 잘 이용한다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뭐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리그에서 좌타자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우타자를 경계하고 우타자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좌타자를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느냐 되지 못하느냐 저는 진짜 기본적인 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웰스 선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볼넷 비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31이닝에 7볼넷이거든요. 오, 좋네요. 완벽하게 사실 제구력이 본인이 통제하에 지금 피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강점을 웰스 선수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1선발다운 역할을 LG 내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다는 로테이션을 돌고는 있는데 좀 최근에 패가 좀 많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토다 선수는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더사이즈에서 오는 약점 뭐 이렇게 몸이 좀 작긴 작아 하죠. 1m 한 70 정도가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150을 던지더라도 그러니까 언더사이즈에서 나오는 150과 그리고 약간 그 신장이 우리가 좀 있는 투수들이 던지는 150의 그 구위 자체는 약간 체감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뭐 키 큰 선수도 상대해봤고 키 작고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를 상대해봤지만 일단은 위압감이 없고 그런데다가 타점 자체가 낮으니까 타자가 느낄 때 부담감이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그 리스크가 토다 선수가 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이 그래- 부분은 네. 네. 그래도 일단 그럼 초록불에 남겨둘까요? 어떡할까요? 약간 애매하긴 애매한데 노란불로 이동? 저는 그래도 토다 선수는 로테이션 도는 게 중요하다. 로테이션을 지금 빠지지 않고 지금 돌고 있는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점수를 많이 내주는 경기가 확실히 많아서 평균 자책점이 높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는 또 잘 던진 경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따졌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토다 선수를 빼고 로테이션을 생각하기에는 NC 도 좀 그런 게 있죠. 네, 왜냐하면 구창모도 관리해줘야 되죠. 그렇죠, 이제 라일리 돌아오죠. 네. 테일러 선수가 약간 들쑥날쑥하고 최근에 잘 던졌지만 이호준 감독이 생각했을 때 외국인 선수가 완벽한 어떤 강력한 이런 카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토다 선수가 로테이션 빠지지 않고 돌아준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큰 힘이 저는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뭐 초록불에 계속 남겨놓는 거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희가 남으라서 남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초록불에 남기는 걸 하고. 네. 자 이제 초록불 선수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봤고 이제 노란불 들어온 선수는 한 명인데 이 선수 얘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다는 표현이 좀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데일 선수입니다. 예. 그 제레드 데일. 그 기아 타이거스가 유일하게 이제 그 내야수를 제레드 데일을 선택을 했죠. 시즌 초에는 평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잘 데려왔다. 그래도 뭐 자기 역할 충분히 하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평가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경기에서 실책 2개 나오기도 했고 현재 실책을 가장 많이 저지른 선수 실책 1위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데일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한 30경기 정도 남짓 치렀는데 일단 시즌 초반에 기아가 안 좋을 때 데일이 사실 이 타격에서 뭔가 이제 끌고 나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아시아 쿼터 유일한 그 야수 출신이기 때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보다는 저는 데일 선수는 이게 144경기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경기를 과연 풀로 한번 뛰어본 적이 있을까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그 타자들이 원래 그리고 야수들이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언제는 좋고 언제는 나쁘고 이렇게 한 두세 번의 정도의 어떤 사이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30경기를 치렀는데 어떻게 보면 그 파격적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기아 타이거즈가. 예? 김도영, 박찬호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근데 30경기 만에 만약에 데일 선수를 뭐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스스로 어떤 그 스카우트에 대한 패배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오는 그런 어떤 약간 그 기량 저하, 체력 저하, 체력적인 예, 저는 이런 걸로 사실 보지. 저는 바꾸기는 시기는 상은 아닌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는 좀 예. 빠르다. 네. 근데 문제는 뭐 이제 뭐 포지션이야 시즌이 진행되면서 바뀔 수도 있는데 유격수의 공백을 메운다고 생각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지난 4월 21일부터는 유격수로 좀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2루수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유격수 자리는 김규성, 박민 선수가 좀 돌아가면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팬들 입장에서는 굳이 데리고 있을 이유가 있냐? 유격수도 아닌데. 유격수도 아닌데. 유격수 뭐 그러면 천이 지금대로 뭐 박민, 김규성이 보고 뭐 김도영도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유격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데려온 선수인데 유격수를 못 본다면은 굳이 데리고 있어야 되냐? 차라리 투수 한 명 더 교체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사실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30경기 남짓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바꾸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으로 데리고 온 상황이라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프론트가 만들지 않을까? 만들기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일이라는 선수를 만약에 선택을 해서 프론트와 이범호 감독이 협업 아래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이범호 감독도 데일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예. 심작 단장하고 그 뭐 스카우트 그렇죠. 팀장들하고 당연히 해서 동의를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30경기로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바꾼다? 아무리 2루도 옮겼다고 하더라도. 근데 2루로 또 옮겨도 지금 2루수로 옮긴 이유는 그나마 수비가 좀 괜찮거든요. 근데 거기도 사실 김선미 선수가 풀타임을 못 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유격수로 해서 수비는 어떻게 보세요? 데일 선수의. 저는 타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30경기 이후에 좋아진 사례들도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는요. 데일은 유격수를 한다라는 전제로 사실은 기아가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 2루 수비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결국은 유격수 수비가 관건인데 지난 한 달간의 모습만 놓고 보면 적어도 수비에 있어서만큼은 좀 실망스럽다. 연습에서는 얼마나 부드러운 수비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경기에서 보여진 모습은 수비만 놓고 보면 국내 선수보다 과연 나은가? 박민 선수보다 나은가? 김도영 선수보다 유격수 잘하나라고 봤을 때는 수비만 놓고 봐서는 조금 의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의 판단을 부정하는 결과여서 바꾸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수비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상위권으로 다시 좀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시 유격수 데일 선수의 활약 그 무엇보다 좀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은 활약 보여주길 기대를 하면서 또 야참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호를 좀 걱정해야 되는 빨간볼 선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 선수가 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스의 미야기, SS 랜더스의 타케다, 롯데자이언츠 키오야마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타무라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공통점이 제 개인적인 공통점은 구속은 빨라요. 구속은 빨라 제구가 역시 좀 문제가 아닌가. 공통적인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그 일본에서도 공은 빠르지만 항상 제구가 문제였던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선수들? 그렇게 따지면 약간 의외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일본에서 활약하는 어떤 뭐 독립리그에서 활약하는 또 사회인 야구에서 활약하는 저는 그 수많은 일본 선수들을 봐왔지만 제구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선수들을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고 그러니까 일본인 투수하면은 항상 제구가 좋다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뭐 고정관념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쁜 투구 폼, 그러니까요. 네, 칼날 제구력, 그리고 포크볼 구사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3개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일본인 투수를 생각을 했을 때 깔고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어쩌면 하거든요. 약간 고정관념에 가까울 정도로 네. 그렇게 갖고 있죠. 특히 저는 타무라가 약간 의외인 게
저는 타무라 선수가 공은 엄청 빠르던데요? 네, 그 타무라 선수가 그 두산에서 그 스프링 캠프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어디서 영상을 봤는데 포수가 정말 갖다 댄 데를 계속 던지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는? 네. 오. 그래서 와, 이 선수가 제구가 정말 뛰어나구나라고 느꼈고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가 뭐가 있냐면 이 타무라 선수가 워낙 제구력이 좋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 뭐 김원영 감독 가서 좀 피칭하는 거 좀 봐라, 좀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스프링 캠프 때는 제구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 이거죠. 그러니까 연습 때 불펜에서는 진짜 기가 막히게 던지는데 마운드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불펜 선동열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 옛날 사람 같은데 불펜에서는 진짜 막 150 던지고 막 여기다 막 갖다 대는 대로 던지는데 마운드에만 올라가고 실전에만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제구가 흔들리는 투수 그런 유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은 타무라 그- 선수가 교야마 선수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야마에 대한 예전 기사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네. 교야마가 데뷔한 지 2년 차 되던 시즌에 이 선수가 개막 시리즈 선발 라인업에 진출을 했던 선수거든요. 오. 당시의 인터뷰 내용이 지금으로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나는 정말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도 아니고 다양한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투수도 아니다. 그럼 장점이 나는 뭐예요? 제구력으로 승부하는 오, 선수다라고 제구력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한 2년 전부터는 제구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교야마 선수가 롯데에 왔을 때 이미 많은 팬들이 우려를 했었고 롯데 측에서도 제구력 나쁜 걸 알고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교야마 같은 경우는 제구가 전성기를 넘기면서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고요. 다무라도 그렇고 여러 선수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일본 선수들 특유의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뭐 구위가 빠르지 않더라도 제구는 좋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일본 선수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거론된 선수들은 모두 이 네 명은 프로 경력이 꽤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점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공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이 그 선수들에게는 공인구가 KBO 공인구가 NPB0과 KBO 공이 다르다. 다르다. 플러스 이것보다 저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은 피칭 클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선수들은요, 이 피칭 클락에 대해서 극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피치 클락이 없죠, 없죠. 지금. 예. WBC를 앞두고도 피치 클락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 WBC 이후에도 나는 왜 피칭 클락 때문에 무너졌는가라는 인터뷰를 하는 선수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 정도였어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너무나 불안해지고 결국은 제대로 공을 던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토로를 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여기 있는 선수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제 한 달이 지났고 피치 클락에 적응을 조금 더 하게 된다면 4월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KBO 리그 피치 클락은 좀 널널한 편 아니에요, 그래도? 널널한 편이죠. 그러니까요. 투수들에게 조금 유리한 그러니까요. ABS라고 봐야겠죠. 근데 네. 어떤 그 경험해보지 못한 일본 선수에게는 일본 선수 그것마저도 압박이 될 수 입장에서는 주로 어떤 것에 익숙해져 있냐면 포수와 투수가 특히 상대 타자의 뭐 약간 만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스윙 자세 및 스탠스, 표정을 살피면서 그것도 똑같은 동작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굉장히 늦게 타이밍 타이밍을 인터벌을 뺏으면서. 끌고 빨리 던지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피치클락 이렇게 때문에 그게 하지를 쉽지 않다.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야마 선수 그 영입에, 그러니까 롯데 구단도 제구력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영입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로 제구가 좋지 않은데 영입을 왜 했는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아는데 영입을 했다는 거를 인터뷰로 내보낸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최근 2년간 제구력이 조금 많이 흔들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이제 롯데가 작년 시즌 마치고 가네무라라는 그 한신 타이거즈 그 투수 코치를 역임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 내에서도 네임밸류가 높은 투수 코치거든요. 이 선수가, 이 코치가 이 투수 조련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라는 사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치를 영입을 하면서 이 쿄야마 선수의 제구를 좀
잡을 수 있게 뭔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워낙 사실 구위는 강력한 선수니까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사실 영입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었다. 네, 그런 영입이 아니면 사실 말한 것처럼 기사에 제구가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었다. 제구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영입이 됩니까? 뭔가 저는 그래도 사실, 좀 믿는 네. 구석이 있었으니까. 믿는 구석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간네무라 코치를 영입을 해서 이 코치에게 이 선수를 딱 붙이게 되면 강력한 구위 이게 최근엔 안 좋았지만 제구도 그래도 잡을 수 예전에는 좋았으니까 다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생각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알겠습니다. 네. 글쎄 이 선수들이 과연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아까 한정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환경적인 변화, 특히 이제 피치 클락 이런 것들의 압박 때문에 좀 시즌 초반에 흔들렸을 수 있다. 그러나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응이 마치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들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이강철 감독이 한 얘기가 이제 꽤 이슈가 좀 됐었던 게 그 일본인 투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이 굉장했었는데 이런 정도의 투수를 데려올 바에는 아시아 쿼터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강철 감독이. 저는 뭐 충분히 투수 조련사인 이강철 감독의 입장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압도적인 사실 성적을 사실 외국인 선수들도 압도적인 성적을 내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단계 아래 레벨이라고 생각되는 아시아 쿼터제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가 영입이 된다? 이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20만 불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강철 감독이 얘기한 거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량이 아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거는 그냥 외국인 투수와 그러니까 국내 조금 잘 던지는 투수의 그 사이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네 별로다라고 이제 느낀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아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장순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인 투수에 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제구력이 좋고 운영 포크볼 잘 능력 던지고. 좋고 포크볼 잘 던. 근데 이런 것에 충족되는 선수가 지금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선수는 사실은 없다고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그 정도의 어떤 운영 능력이라든가 제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한성 기자는 어떠세요? 일단은 여기 지금 NPB 경험 가진 선수들은 전부 전성기를 좀 지난 선수들이죠. 지나면서 맞습니다. 일본 야구에서도 2군 계약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온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 일본 야구를 논하기는 조금 좀 문제가 그럼요. 있다라는 생각을 그럼요. 하고요. 실제로 조금 더 특히 스기모토 같은 경우는 이강철 감독의 소속 선수인 스기모토 같은 경우는 독립리그 출신인데 이 선수가 쏠쏠히 지금 활약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내년 시즌쯤 되면 만약에 이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좋은 일본 선수들이 들어올 확률은 저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보세요? 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 내년 아시아 쿼터제 선수를 영입한다면 저는 오히려 호주 쪽을 더 볼 것 같아요. 호주 쪽도 많이 볼 것이다. 왜냐면 일본은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어쨌든. 네, 일본은 뭐 한 해지만 일단은 생각보다 좋지 않구나. 그러니까 일본인 그러니까 커리어가 높지 우리 않은 국내 선수들- 구단 판단이. 네. 아. 그러니까 일본인보다는 왜냐하면 웰스로 지금 뭔가 바꾸 오로컬린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체 선수 치고는. 근데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호주가 최근에 뭐 WBC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량이 정말 올라왔거든요. 예. 정상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량이 올라왔고 그 안에서 또 리그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성공 사례를 봤을 때 제가 봤을 호주에서 때는 더 찾을 가능성이 그럼요. 있다. 저는 오히려 호주 선수들이 미국 야구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오히려 지금 좋지 않은 일본인 풀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호주 쪽으로 빨리 지금 준비를 오히려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런 예.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네요. 역시 뭐 성공 사례가 이미 하나 있기 때문에 호주 쪽에 아마 더 눈을 돌리지 않을까. 네. 재밌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많은 관중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고 야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사실 규제와 규약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 보는 입장에서라고 우리가 이제 국한돼서 설명을 드리면 또 한 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기량이 어땠간에 어쨌든 국내 선수 한 자리는 비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또 와서 또 좋은 플레이를 펼쳐주면 야구를 보는 팬 입장에서 또 질 좋은 플레이를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는 뭐 국내 선수를 보호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넘어서서 그냥 하나의 문화, 하나의 대세로 이제 받아들여서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KBO 리그에 녹아나는 아시아 쿼터제 이렇게
다시 흘러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아 쿼터제가 도입이 되면서 엔트리가 한 명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잠시 1군에서 볼 수 없는 선수들을 기다리는 팬들 많이 계시죠? 콜업의 참견에서는 퓨처스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콜업의 참견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퓨처스리그에서는 젊은 투수들의 등판이 눈에 아주 많이 띄었습니다. 우선 LG 트윈스의 우승 멤버 김윤식 선수가 사회복무 요원을 마치고 퓨처스에서 등판을 했습니다. 삼성과의 경기 4월 26일 2이닝 던져서 2피안타 무실점, 랜더스와의 경기 5월 1일 2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 선발이 지금 약간 좀 빡빡한 상태에서 김윤식 선수 복귀하면 아무래도 큰 힘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손주영 선수가 지금 복귀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김윤식 선수가 이제 빌드업 과정을 뭐 한두 번 정도 더 거치고 선발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최근에 뭐 임창규 선수도 조금 부진하고 그렇죠. 예. 선발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LG거든요. 그러면 저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제구가 이제 좋아지는 22년도가 사실은 김윤식 선수가 가장 좋았을 때였는데 그렇죠. 그때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LG 팬들도 아마 많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역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4시즌 우승 역시 멤버였었습니다. 곽도규 선수도 수술 이후에 마침내 실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곽도규 선수가 5월 2일 1이닝 탈삼진 2개, 4사구 1개 했고 무실점 기록을 했습니다. 곽도규 선수 역시 기대가 됩니다. 아, 곽도규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건강하게 돌아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제 5월달 이제 중순 정도가 되면 이제 토미존 수술을 마친 지가 거의 딱 1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1군 마운드에는 한 전반기 마지막쯤 한 7월 초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한 14개월 정도를 잡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곽도규 선수 이야기를 시즌 초반에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스피드가 아직까지 조금 나지 않아서 고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은 얘기는 곽도규 선수의 전성기까지 스피드는 아니지만 143, 4, 5까지도 나온다는 이야기 사실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강하게 이제 개수 늘려가고 이닝 늘려가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 5월 중순 조금 늦어도 5월 말에는 예. 1군에 이제 컴백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우승 시즌에 71경기 나와서 4승 2패 2세이브 16홀드 3.56 그 당시 기록했던 곽도규 선수니까 아마 지금 기아도 약간 마운드에서 순위 싸움 굉장히 빡빡한 상황인데 아마 그렇죠.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김서현 선수도 퓨처스 내려가서 등판을 한 경기를 했는데 내용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5월 2일 두산전에 2이닝 피안타 2개, 볼넷 1개, 삼진 2개, 자책점, 석점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좀 제구가 이번에도 좀 잡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서현 선수는 결국은 뭐 1군 타자냐 2군 타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자랑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승부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네요. 지금 야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폼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짧게 두 분 의견 폼 바꿔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지금 폼 못 바꾼 이제는 못 바꾼다. 못 그냥 바꾸죠. 이거를 밀고 나가야 된다.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뭐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고는 하지만 팀의 마무리를 한 시즌에 맡았던 선수입니다.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충격에서 조금 늦게 벗어나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잠재력을 이따 작년 시즌에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심적인 부분인데 아까 뭐 한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타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과의 싸움은 맞습니다. 사실상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무슨 뭐 그러니까 본인과의 싸움이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있으면 사실 쉬워요. 그렇죠. 답을 내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만큼 뭐 연습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마음적인 어떤 그 쉼을 통해서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반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기량 쪽으로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체력을 기르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조정을 거치든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김소연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퓨처스 생활이. 것이다.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신과의 싸움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거죠. 예, 제일 어려운 싸움을 지금 김서현 선수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급한 세 선수 모두 팀을 대표할 젊은 투수들입니다. 앞으로 좋은 활약 보여주길 야구의 참견도 열심히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퓨처스 리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선수들 플레이 하나가 누군가의 꿈이 되기도 합니다. KBO의 모든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넘어 삶의 태도로 어린이들에게 좋은 어른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너무 좀 많은 기대를 좀 저희가 부담을 드리는 건가요? 책임감을 가져야죠. 알겠습니다. 선수들은. 네. 예, 어린이날 책임감을 갖고 우리 선수들 좋은 플레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KBS 한성윤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에도 퓨처스리그 중계 이후에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